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윤석입니다.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네, 비가 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이른 아침 여기 강화까지 들어오실 때 너무 힘드시겠다. 저도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잘 왔습니다. 유서 깊은 강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강화, 거기에 강화 성당에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오늘 어르신들 모시고 사실 어르신들 뿐이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제가 부족한데도 선 것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조봉암 선생님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오늘 강연을 하면서 혹시 죽산 선생님 혹은 조봉암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 뭐 죽산 뭐 조봉암 이렇게 얘기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에 가서 태계 이황을 얘기하면 이황 선생을 얘기할 때 어르신들이 선생자를 안 붙이면 강연자를 끌어내린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선생, 김구 선생, 뭐 죽산 선생 이렇게 선생님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강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또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뭐 제가 아까 회장님은 제가 죽산 선생님 잘 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가 참 부족하고 그리고 참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많은 자료들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PPT가 없어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 PPT로 만든 자료를 또 이렇게 이 문장으로 만들면서 다시 생각을 했지만 저보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산 선생님을 더 잘 아시고 뭐 제가 오늘 특별히 죽산 선생님과 관련돼서 뭐 새로운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알고 계신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산 선생님은 굉장히 그 시대에 뛰어난 정말 탁월한 이 강연자였고 그리고 정말 선동가였고 대중 정치가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강연에 적합하지도 않고 그냥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막 선동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뜨거운 막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도 저의 마음과 열정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 강의보다도 뒷부분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 얘기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죽산 선생님은 오늘 다시 이렇게 기리고 이 자리에 온 것은 과거를 되살리는 것뿐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을 다시 오늘에 기억하고 그분이 걸어왔던 길들 속에서 우리 미래의 길을 찾는 것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죽산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길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아마 그렇게 더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큰 정치인이 없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어르신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그래도 제가 대학을 전두환 시절에 들어와서 이제 해직 교수들을 만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나름 큰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같이 그런 큰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큰 정치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큰 학자들이라고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분들이 계셨고, 또 큰 언론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송건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기억나는 많은 분들, 이영일 선생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들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소위 한국의 386 세대들을 비롯해서, 과거의 386 세대들을 비롯해서 이제는 제가 그들과 이렇게 어르신들이 아니라 같은 동시대의 동료라는 생각을 해서, 그들이 이게 큰 정치인이나 큰 학자나 언론인으로 안 보이는 어떤 저 자신의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할수록 이 사회에서 점차 그런 큰 정치인이나 학자나 언론인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그런 큰 정치인이라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끝까지 저희들 이 대한민국을 좀 생각하셔서 지금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좀 우리 후학들에게, 후대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죽상 선생님의 사상,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에 대한 것을 현재적 관점과 시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은 이른바 진보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진보적 민족주의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사회 민주주의가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주창했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얼만큼 많이 필요한, 아직도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는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은 나라 만들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네이션 빌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건국전쟁을 보셨나요?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건국전쟁 이전에 조봉원 선생님의 시대를 조명하는 새로운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그 시대를 읽게 하는 어떤 코드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데, 영화가 그 중에 하나고, 암살, 밀정, 미스터 선샤인, 그 다음에 요즘 그리고 안중근, 그리고 건국전쟁까지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많이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나라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를 만드니, 건국전쟁에서도 논란이 되고 지금 많이 논란이 되지만, 1945년 8월 15일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할 것인지, 해방이라고 할 것인지, 독립기념이라고 할 것인지 굉장히 말이 많죠. 근데 실제 우리는 당군 이래로 5,000년 역사가 사실 사학자들한테는 그건 이제 민족주의의 허구라고 하는, 즉 5,0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저희가 1910년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나라가 없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잘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잘 만들어 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순간에 이제 저희들이 그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빼앗긴 것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여권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가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국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즉,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회들, 많은 국가들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국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국가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나라라고 불렀던 국가가 아니라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 국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는 근대 국가인데 이 근대 국가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근대 국가입니다. 과거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은 국가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네. 땅이 있어야 돼. 땅을 빼앗겨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빼앗겼던 거죠. 그죠? 일본에게 땅을 빼앗겼다? 일본이 우리 땅을 가져간 건 아니지만 우리를 점령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빼앗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없어서 나라를 국가를 세우지 못하는 민족들이 아직 이 지구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에게 최근 한 몇 달 전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지금도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들은 땅이 없어서 그들은 땅이 없는 건 아니죠. 있죠. 팔레스타인. 그렇지만 그들은 구성원도 있고 땅도 있는데 무엇이 없냐면 주권이 없어서 나라를 국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만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만을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대만은 실질적으로 이 근대 국가의 3대 요소를 갖추지 못해서 올림픽 경기장에도 대만 국기를 갖고 입장할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구상에는 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제가 여기 이제 100년 동안 국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이 민족들 혹은 많은 그 어떤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는 이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빼앗긴 것은 땅과 그리고 말씀드린 그죠? 제일 중요한 땅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주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주권은 과거의 전통 국가하고 다르게 근대 국가에서 이 주권은 누구에게 오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국민으로부터 오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이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스스로 자신이 세운 이 정치적인 권력, 국가의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국권이라고 얘기하고 그 국권을 저희가 잘 지켜야 되고 그걸 잘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꼭 있습니다. 비록 늘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군대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우리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생활의 일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관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기구라고 얘기하죠. 1919년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바로 그 국가기구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어디다 세웠냐면 우리 땅에 못 세우고 망명에서 세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19년에 세워진 임시정부고 그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처음엔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김구 선생 이 한국으로 45년에 돌아오는 김구 선생이 주석을 만들 때 주석을 맡고 그 망명정부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 국가를 세워야 되는 그죠? 이제는 어쨌든 잃어버리는 국가, 빼앗긴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단지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이 국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여권을 들고 나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그 국가의 구성원임을 우리가 우리뿐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책임이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조봉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조봉암 선생님은 그래서 1919년 3일 독립운동, 만세운동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봉암 선생님은 이미 본인이 일제강점기부터 이 민족이 해방되고 무엇을 해야 되냐? 나라를 세워야 된다니까. 단지 빼앗긴 땅을 찾는 것뿐이 아니라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에게 있어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빼앗긴
나라를 찾는 것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근대 국민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소위 우리가 제가 오늘 여기 이 칠판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굉장히 쉽게 쓰는 말이죠. 민주라고 씁니다. 민주. 네. 근데 이 민이 무슨 민이냐면 백성의 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죠? 백성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물론 유럽에 있는 백성들보다는 유럽의 백성들은 우리가 평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반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유럽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백성,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농노라고 불렀죠. 물론 조선시대에 우리 백성들은 평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민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노비로 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이 무엇을 주인으로 쓰는 국가를 세우는 것, 이게 사실상 임시정부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세운 것은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였죠. 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정 국가도 아니고 입헌군주제도 아니고 일종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려고 했고, 이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소위 민족해방운동가들이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저는 이제 많은 밀정, 암살, 안중근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과 그리고 그분들의 그 헌신과 투쟁,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속에 분명히 무엇이 있냐면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어떤 국가가 이 빼앗긴 나라를 찾으면 대체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있어야 사실 그 방향을 갖고 투쟁에서 승리를 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중에 특히 조광훈 선생님은 아주 처음부터 민족해방운동을 할 때부터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그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어야 될까, 이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된가 라고 하는 것에 생각과 플랜과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들이 45년 이후에 우리가 해방됐을 때 그 이후에 걸어가는 정치적인 길,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적인 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런 게 정말 있었을까? 세계 최대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승만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 되찾은 나라의 주인이 정말 백성이라고 생각했을까? 매번 대통령 선거 나갈 때마다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국민이 원하면 나가겠다 이러면서 계속 이 종신 대통령을 추구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진짜 이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분은 정말 조선 왕조, 그죠? 왕조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을 그렇게 칭하고 알리고 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건국에 참여를 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요. 그리고 이 건국한 이 국가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이제 발전하고 진행되어 옵니다. 저는 그분이 세운 국가, 그분이 세운 국가, 그분이 세워서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그리고 그분이 세운 것도 또 정당하게 평가해야 되지만, 또한 그분이 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고통과 그리고 피해를 주었던 이 사실도 똑같이 공정하게 같이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죽상 선생님이시고요.
자, 그래서 죽사는 일제 강점기부터 이미 민족해방운동에 헌신을 했고,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하는 이제 자신의 방향으로 처음에 삼았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소위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난번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박명규 선생님의 글에서도 저희가 이제 죽산 선생님에 대한 이제 기념 심포지엄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이 민족주의자들이 내 사회주의가 무엇이었냐, 그 성격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막스 레닌주의의 이런 공산주의였냐, 아니면 이 막스 레닌주의가 처음 태동할 때 있었던 아주 다양한 사회주의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적 사회주의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회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 민주주의,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독재라고 하는, 그 독재라고 하는 거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이후에, 러시아의 혁명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 러시아 때문에, 즉 소련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독재를 하긴 했지만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 그 자체는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얼마든지 민주주의하고 결합할 수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대리보는 독재가 아니라 사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핵심은 이 다수의 우리가 말하는 일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갖고 주권을 갈 뿐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죽산 선생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소수가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사회? 이 다수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다수가 잘 살 수 있는 공적 개념의 공동체 사회를 추구하는 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의 대리보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사적인 개인들의 사이의 경쟁과, 그리고 개인들의 이익 추구와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허용해 두는 자유주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즉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대리보고, 사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하고도 민주주의가,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하고도 민주주의가 소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결합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한국 사회의 지난 역사 속에 너무도 이 남북관계가 우리 사회를 분단이 우리를 부르는 짓누르는 이 역사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걸었던 민족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이 나라들은 바로 이 백성들이, 공동체가 모두 주인이 돼서 잘 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자들이 걸었던 길이고 공산주의자들이 걸었던 길이죠. 그래서 이 20대의 젊은 조봉암 선생님도 다른 어떤 사상보다도 이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경도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조선공산당 창당을 했습니다. 박근영과 더불어 조선공산당을 창당했고요. 그리고 조선공산당은 오늘 북한에 저희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한국의 공산당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새롭고 창당했고, 공산주의 운동에도 적극 참가했고, 그리고 제국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 반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저항 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이 한국의 조선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셨죠. 그게 1925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나타난 박철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명 박철환은
조선의 청년이고요. 그리고 조선공산당을 어디에 당시는 이 소련이 종주국인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이 공산당을 인정해야 각국의 공산당을 인정해야 인정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봉원 선생님이 그 임무를 띄고 이제 소련으로 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쓴 이름이 자신의 가명이 박철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철환의 뜻은 나는 조선이 해방되기까지 이 강철의 총탄이 돼서 끝까지 이 민족 해방 투쟁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주의자였고 그리고 공산주의자였고 그리고 그 사상을 갖고 이 민족해방 투쟁에 참여한 조봉환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잡힐 때도 굉장히 이 거물급으로 잡혔죠. 신의주 형무소에 복역을 하고 나와서 이제 해방되기까지 1945년까지의 그 행적이 여전히 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논란이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조선공산당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즉 본인이 신의주 형무소에서 나와서 과거에 같이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던 주요 멤버들하고 물론 그때는 이 대부분의 조선공산당 관계자들이 다 지하에 숨어 있어서 잠적해 있어서 서로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조봉암은 이 잠적하거나 그리고 지하로 숨기보다는 이제 공적인 인물이 된 거죠. 인천의 공적인 인물이 돼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국전쟁에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 이제 그 헌금한 문제가 매일신보에 난 그 기사가 여전히 조봉암 선생님이 이제 신의주 형무소에서 나온 이후에 그의 민족해방 투쟁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점을 제공하고 있고 이게 지금도 이제 서울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는 솔직히 어떤 상황인 건지를 알고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그 북사는 조선공산당과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독립전선을 결성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자주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시했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의 민족 자주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식민지 강점기의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열이 있었습니다. 다 민족주의자죠. 좌익부터 우익까지, 좌에서 우익까지, 보수에서 그리고 진보까지가 다 민족주의자입니다. 뭐냐면 일단 일본에 저항하고 나라를 되찾겠다 하면 다 민족주의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육운동을 했든 언론운동을 했든 계몽운동을 했든 여하튼 우리가 이 상록수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다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저항을 할 때는 민족과 반민족 즉 친일과 민족이 딱 구분이 되는데 그죠? 딱 구분이 돼서 이 적과 아가 구분이 되니까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이 형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보는 대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일제 강점기죠. 근데 해방이 되니까 이게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죠? 해방이 되니 이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인천에서 같이 활동한 그리고 같이 재원국회의원이 된 박상훈 의원, 5선 의원이죠. 인천에선 굉장히 또 평가되는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조봉암이 평가된다면 박상훈도 같이 평가가 되죠. 근데 이 박상훈은 똑같이 가만히 보면 조봉원 선생님이 걸었던 길과 박상훈이 걸었던 길은 다르지만 같은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굉장히 저는 잘 아는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지만
같은 시대에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한 분은 이른바 우리가 좌익이라고 하는 진보의 길을 걷고 한 분은 우익이라고 하는 약간의 보수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같은 민족주의자인데 해방에 대해서 같은 재헌국회의원이 돼서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자 소위 친일파 문제가 거론이 될 때 이 박상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민법 제정과 관련돼서 또 반민특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박상원 의원은 누구 편에 쓰냐면 사실 이거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반공산주의 운동, 이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악질적 친일파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체 악질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악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그 범위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점수를 매겨서 정말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질, 그럼 뭐가 악질인가요? 저는 참 많이 고민했어요. 뭐가 악질일까? 일단은 저는 여기 성당이 있잖아요. 네, 성당. 네. 조봉원 선생님이, 축사 선생님이 어린 소년 시절에는 교회에 다니셨고요. 그죠? 장기교회, 감리교입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실 마지막 사형장에서도 입회할 목사님께 기도와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마음속에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기독교인이죠. 그죠? 네. 대한민국 감리교를 감리교의 역사에 정말 영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날 우리는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선서라 대통령이 이 하나님, 그죠? 저희 기도를 하고 시작한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 또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기독교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사에 대한 논란이 어떻든 간에 건국을 하고 한국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4.19로 비록 권좌에서 내려와서 하와이로 망명을 했지만 독재를 해서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위신과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훼손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저는 악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뭐가 악질일까? 기독교인으로서 악질은 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질이 뭘까요? 친일파 중에 악질 친일파만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악질 친일파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회계? 그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저도 회계 못했거든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악질일까요? 살인자. 네. 저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악질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악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악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인.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조봉원 선생은 그 시대의 한국 건국 이후의 최초의 정치범입니다. 거물급 정치범이에요. 아무리 악질 독재 국가에서도 정치범을 무조건 죽이지는 않습니다. 박정희도 김대중을 죽이고 싶었으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백인들이 만델라를 그렇게 죽이고 싶었으나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뭐 정치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죽음의 선고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전 생명을 빼앗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만델라도 다시 살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금의 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었죠. 저는 이승만에게 그런 반영이 있었을까? 그런 조그만 반영이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맨날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간 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 정말 어떤 인간? 저는 온유한 인간이 정말 필요하고 온유한 인간이 정말 세상을 정말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악질은 온유하지 않은 거죠. 악질은 온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온유했나? 온유했나? 라고 하면 저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상 선생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죽상 선생님은 한 번도 누구를 죽이거나, 그죠? 누구를 죽음으로 몰아가거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박헌영 서신이 문제는 되겠죠. 네, 박헌영 서신이 그 이후에 조선공산당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서신 또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것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셨을 거고요. 근데 이승만은 그러지 않은 거죠. 저는 김구 선생도 생각합니다. 저는 김구 선생이 여러 암살에 연루돼서 논란이 됩니다. 김구 선생님도 그 일제시대는 뭐 윤봉길 의석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김구가 했었던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 테러 행위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거는 팔레스타인을 지금 보면 팔레스타인의 테러 행위를 우리가 그냥 테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일제시대의 테러는 다른 문제죠. 해방 이후에 이제 김구 선생이 연루된 몇 번의 이제 암살 사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암살 사건이 있는데, 저는 김구 선생도 저는 그렇게 비록 김구 선생의 어떤 그 선택이 한국 군대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크지만 저는 악질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굉장히 이승만과 그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죽산 조공원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 죽게 만드는 것,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저는 이게 정말 정치사에서는 없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 그런 정치인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공산 제가 옆으로 했는데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옆으로 샜습니다. 그래서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조병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민주당 추서라고 얘기하는 반-이승만 독재 노선에 섰던, 그러니까 반-이승만, 반-독재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굉장히 해방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이 학살과 관련된 혹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엇으로 추앙받냐면 민주인사로 추앙받고 있는 거죠. 민족주의자들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다 민족주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이 민족주의도 이런 백성이 잘 사는 그런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민족주의자들, 그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적 민족주의자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진주한 소련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남한의 진주한 미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미비소라고 하는 것은 그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실제로 어느 쪽에도 붙지 않는, 그죠? 붙지 않는, 변절하지 않는. 박상원 의원은 송건원 선생님은 생전에 박상원 의원을 박정희에 협력한, 박정희에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변절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4.19가 나고 국회의장을 하고 소위 그들이 원했던, 소위 민주당 정부가 원했던 내각 책임제의 2공학을 수립했지만, 당시에 국회의장이었던 박상원 의원은 5.16이 나자마자 어떻게 바로 민주당 정권을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장면 정권을 비판하고 5.16 세력에 협력합니다. 물론 5.16으로부터 5.16 주체 세력으로부터 박정희로부터 어떤 뭐 직위를 얻거나 무슨 다시 어떤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실제로 5.16을 지지했고, 그리고 실제로 유신 이후에도 박정희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대의원의 최고 운영위원장이 돼서 누구를, 최규하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장? 통제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박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어떤 사람들 한 개인의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같은 시기를 걸었던, 정말 저희가 기억하는 민주투사의 의원들이 그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우리가 이 비미비소의 균형을 지키면서, 즉 어디에도 붙어서 타협은 하되 협력해서 변절하지 않는 것, 저는 이거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봉환 쌤은 그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거를 지키신 거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참여하고, 그리고 대중정치 실현에 앞장서셨고요. 그리고 재헌헌법 제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초대 농림부 장관에 입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승만과 당시의 한민당과의 관계, 한국의 지주 세력들의 관계, 이 속에서 조봉원 쌤이 입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켰습니다. 토지개혁 자체는 이미 미군정에 의해서 수립되고, 그리고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들 한민당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국전쟁 이전에 이렇게 빠르게 토지개혁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 그건 저는 조봉암이 없으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개혁을 하는 것은 조봉의 힘만으로 되지 않았겠지만, 토지개혁을 이렇게 빨리 한국전쟁 이전에 끝내고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조봉암 아니었으면 안 됐다. 그런 의미에서 토지개혁과 관련돼서 조봉암 선생님이 없죠. 그리고 그 토지개혁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오늘날까지 미친 영향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시에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였는데 해방 후에 조선공산당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건국에 참여한 조봉원 선생님은 그럼 무슨 사상과 무슨 이 비전을 갖고 있었을까?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이 주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그들이 획득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획득하지 못하면 절대로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절대로 등한시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자유가 무엇에 갇히면 안 되냐면 개인의 자유에 갇히면 안 됩니다. 개인의 자유에 갇히면 그 자유는 더 이상 자유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상실되는 거죠. 그 자유가 무엇으로 확장돼야 되냐면 공동체와 사회로 확장돼야 됩니다. 공동체와 사회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공화주의의 이상입니다.
공화주의는 프랑스 공화국에서 제일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갔던 길입니다. 공화국의 길을 갔어요. 공화주의의 길을 갔는데 그 프랑스의 대혁명의 이념은 두 가지입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 그죠? 자유와 평등이에요. 즉 자유가 있지만 무엇이 함께 공존해야 되냐면 평등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죠. 자유만 있으면 절대로 이런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의 평등을 주창하고 그것을 노선으로 사상으로 만들어서 추진했던 유럽의 정치 노선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혹은 민주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존봉원 선생님은 당시에 바로 이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사회민주주의자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명진 선생은 지난번 발표에서 이제 공화주의자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말하는 공화주의의 내용은 바로 북산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 플러스 평등에 대한 것들을 실현하는 정치체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사회민주주의의 사상과 실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정책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토지개혁하고 그리고 경제정책으로 나타나는데 경제정책에서 얘기하는 게 자본,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그리고 이제 분배의 합리적 통제를 강조를 합니다. 민족자본과 분배의 합리적 통제. 제가 대학에 처음에 80년대에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에게 굉장히 저희가 읽었던 저희가 나름 이 운동권으로 한국 사회의 비전을 반독재, 즉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독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주의를 바꾸려고 할 때 저희들의 교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박현채 선생님의 민족경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됐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에 묻혀서 민족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민족경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 민족경제를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렸어요. 근데 민족경제를 주창했던 박현재 선생,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죽산 선생으로부터 시작한 그 민족경제가 박현재 선생님으로 이어지고, 즉 죽산의 진보당이 4.19 이후의 혁신세력으로 이어지고 4.19의 이후의 혁신세력이 5.16 혁명으로 단절되고, 그렇지만 그 5.16 혁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혁신계들이 여러 이 박정희 정권의 공안사건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게 통역당도 있고 이혁장도 있고,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박현재 선생님이기도 한 거고요. 박현재 선생님 민족경제를 이야기한 것은 박정희가 추구했던 경제 성장, 제가 아까 토지개혁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요 씨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 토지개혁이 실제로 무엇을, 이 백성들을 뭐로 만들었냐면 자립적인 소농, 이 영세소농, 소농, 이 자립 농민으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농민들이 사실 그렇게 자신들이 자립적인 농민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체적인 자신의 주권에 대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렇죠? 모든 권력은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린 게 박정희 시대였고, 그 박정희 시대에 진행된 수출 주도 산업화 정책, 그래서 오늘날 박정희 정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이 갖는 문제점, 이것을 지적하고 그 내용 다시 우리를 자립경제로, 그 자립경제지만 발전적 자립경제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했던 게 박현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게 민족경제예요. 근데 그 민족경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민족 자본을 육성하고, 그죠?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오늘날 재벌들은 다 무슨 자본이었냐면 매판 자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국의 재벌들은 매판 자본에서 영웅적 자본이 재벌이 됐어요.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다? 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재벌공화국. 무슨 공화국인가요? 대한민국은 재벌 중에서도 삼성공화국이 됐죠. 저희들은 매판 자본이라고 배우고 학습하고 주장하고 싸웠는데 어느 순간에 삼성이 대한민국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의 업적, 삼성이 지금 가고 있는 길, 지금 위태위태하죠. 삼성도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 반도체 산업, 이 이병철의 탁월한, 이병철뿐이 아니라 국산 조공업을 죽인 법무부 장관 홍진기의, 그죠? 이병철과 홍진기 이 두 사람의 탁월한 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오늘날 삼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삼성의 위상이 한국은 삼성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의 큰 삼성이 사실상 위태합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반도체 산업 자체가 뭐 돈을 잘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단지 돈만 있으면 될까? 삼성이 쌓아둔 저 많은 현금 자산이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삼성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이 대주주의 이 오너의 어떤 결단과 뭐 그의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이 삼성이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본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시각과 어떤 자본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사라졌습니다. 조봉암 선생님은 민족 자본을 육성하고 뭐 분배를 통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평등을 강조한 거죠. 삼성공화국이, 재벌공화국이 만든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양극화입니다. 불평등입니다. 이걸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의 역할은, 이 통제라는 말이 싫으시면 국가의 역할은 분배가 골고루 되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런 국가를 만들고 싶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국가가 비록 반쪽만의 국가였지만, 반쪽만 세워진 이 국가를 그래도 지키고 이 직화를 유지해야지만 무엇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냐면 남북 통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절대로 무엇이어서는 안 되냐면 북진이라고 하는 방식의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실제로 실현 불가능했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이 외교 전략상 선언적으로 선언했다 하더라도, 전쟁은 무엇이 되냐면, 전쟁은 누가 결정해서 그리고 어느 날 계획된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그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 엄한 때에 북산 선생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이 아닌 방식의 평화통일,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남한이라는 국가가 계속 유지되어야지만 북한과 같이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에 나갈 수 있는 이 국가가 그래도 존립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북해 부의장으로 남들 다 피난 갈 때도 다 두고 가도 이 북해의 문서를 들고, 왜? 정부의 문서가 아니라 벌써 북해는 국민의 대의원이잖아요. 국민의 대의원으로서 국해를 지키고 국해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물건들을 싸갖고 피난을 갔습니다.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굳이 왜 문서를 싸갖고 갔을까? 그죠?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몸만 빠져나가는데 굳이 이 문서들을 왜 들고 갔을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기억되어야 되고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라는 거죠. 비록 그 역사가 기록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되고 보존되고 기억되는 것들이 그 기억되는 것들에는 부정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그죠? 사실 죽산 정봉환 선생님에게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북해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아쉽고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아쉽고요. 왜냐하면 한국전쟁으로 국회가 만든 법이거든요. 무슨 법을? 소위 이 부역자 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긴급으로 만들어지고 국회는 그냥 거스기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부역자 처벌, 아니 부역자가 되고 싶어서 부역자가 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피난 갈 수 없어서 그냥 남았는데 거기에 적군이 들어오고 그 인민군이 들어와서 협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역한 이 일반 사람들까지도 부역자 처벌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났을 때 발췌대원을 할 때 기립해서 표결에 참여한 거, 뭐 아쉬운 거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들이 다 남김없이 사실대로 있는 기대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조봉원 선생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몇 번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도 했었고, 출마했던 이유에 대해서 또 이것도 논란이 많죠. 조봉원 선생님, 죽사는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반 국민들이 뭐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일정한 연령만 되면 다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대통령으로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나오는 대통령 선거가 그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선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나와서 경쟁을 해야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리고 또 떨어졌고 그렇지만 또 한국 진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유효 득표를 해서 오늘날 지금은 원내 정당이 돼서 너무 아쉽지만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진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자, 정치적 방법을 위한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주장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방법입니다. 즉 협상과 타협입니다. 저는 죽삼 선생님이 참여 속에 어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개혁주의자일 뿐 아니라 사실 정치인으로서 가장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타협할 줄 알고 그리고 협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탁월하게 온유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신익희 후보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보도된 어떤 기사에 찍힌 사진을 보더라도 죽삼 선생의 모습은 저는 온화하고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력에 그리고 내가 무슨 꼭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이 정치적인 득을 본 민주당은 그죠? 민주당은 신익희 선생도 마찬가지고 조병옥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곽상원도 마찬가지고 장면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다 친이승만 세력이었습니다. 이승만하고 협조했던 사람들이고 이승만과 협조할 뿐이 아니라 이승만이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건국하는 데 있어서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일조했고 또 일제시대부터 같이 이승만하고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반 이승만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4.19를 통해서 이제 제2공화국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2공화국을 세우기 전에 그나마 진짜 진보적인 민족주의, 진보적인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국수주의적이고 굉장히 이 비타협, 이 폐쇄적인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라 남북을 아우를 수 있고 또 실제로 이 국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주의를 계속 지키고 그런 방식으로 통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남아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거기에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건 무엇을 보면 알냐면 4.19 이후에 혁신계가 살아남은 혁신계들이 이제 다시 혁신계 통합운동을 합니다. 혁신계 통합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회대중당을 비롯해서 많은 혁신정당을 만드는데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뿔뿔이 갈라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까? 만약에 죽산 선생님이 계셨다면 아마 그렇게 뿔뿔이 다 저는 갈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진보당보다 훨씬 더 큰 틀에서 이 혁신계를 아우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때도 그걸 하지 못했었던 거죠. 나름 저는 죽산 선생님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가슴 아파할 뿐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것에 안타까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을 참석했고 그리고 진보당을 통해서 공산 독재도 반대하고 자본 독재도 반대하고 진정한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이 세우는 민주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제 법사를 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후대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59년에 간첩죄로 사형을 당하셨고 2011년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를 생각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건국전쟁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시기를 생각하면 그 정치사에서 이승만이 아니라 저는 이승만뿐이 아니라 죽산 조봉암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산 선생은 그 시대의 희망이었고 그의 사상과 활동이 현재 한국의 진보운동, 정치운동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죽산 선생님이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952년 부산 정치활동 52년 대선에서 죽산 선생님이 연설하고 이 대중 연설하고 유세하는 거죠. 선거 유세를 하는 곳에 모였던 전쟁 중에 부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1956년 대선에 신익희 후보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한강 백사장에 모였다는 그 10만에서 30만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익희에서 희망을 보든 아니면 신익희 후보가 사망하고 조봉암에서 희망을 보든 다 조봉암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그 조봉암이 없으면 이런 게 아니었더라도 지금 이 한국 정치에서 사람들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대안이냐라고 끌려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희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0년대 그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있다면 조봉암 선생님의 그 정치적인 행보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봉암의 사상, 그 진보적 민족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는 그 시대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성공회대학교에 있는데요. 성공회대학교로 오셔서 이제 그 통역당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성공회대학교에 재직했던 이제 고 신영복 선생님은 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조봉원 선생님을 오늘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조공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야 될 조공암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현재는 어떤 사회인가? 한국 사회, 대한민국이 놓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긴장과 대립. 여전히 한반도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냉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해체됐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 냉전이 어디에는 아시아 중에서도 이 동북아시아에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단지 동북아시아에만 잠재하는 냉전이 아니라 남과 북의 분단과 이 갈등과 이 우리의 어떤 우리끼리의 냉전이 아니라 소위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에 끼어서 사실 저희가 사드가 배치되는 배치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다시 또 트럼프가 집권할 것처럼 보이는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남북 문제가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입니다. 소위 지금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변화 속에서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문제의식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잠재적으로 남아서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잊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10대와 20대, 30대에게는 한반도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이 문제가 한반도,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의 핵심 고리가 아닙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전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다르지만, 죽산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산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여자고,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도 여자가 많고, 죽산 선생님은 좀 여자한테 좀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어르신이니까 남녀평등을 반대하진 않았겠지만, 아마 저하고 저출산 문제를 논쟁한다면 굉장히 좀 다른 사상과 의견을 피력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막단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학자 서준정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기가 지배하던 50년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조봉암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50년대 희망은 조봉암이었다. 근데 저는 그 희망이 꺼지지 않고 오늘날 정치적인 역사의식으로 기억되고 발전되는 것은 진보의 이런 진보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진보의 논리적 당위와 필요성 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저는 그것을 우리 역사 속에 당당히 세우고 지속적으로 진보를 지향하는 정치 운동이나 정치 세력들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좌절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그 강연 내용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뒷부분에 붙인 함께 이야기해 볼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 얘기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가시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게 남아있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별로 할 말은 없고, 다만 이 세상에서 고루 잘 살려고 한 짓인데 결과적으로 죄짓고 가니 미안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녕 마지막으로 담배와 술 한 잔은 받지 못하셨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태한 목사에게 설교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저는 이때 이 목사님이 누구신지 정말 찾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을 읽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죽산 선생님께서는 눈을 감고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팔아 넘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에 의해서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짐을 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해서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인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해서 이는 소문으로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하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갈릴리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 근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했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죄 지은 자를 살리고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그걸 들으신 죽산 선생님께서 그래도 처음 사형장에 들어설 때도 평온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셨다고 했지만, 저는 이 누가복음 23장이 진짜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리는 그런 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들 질문을 뒤에 넣어드렸는데요. 네, 뭐 질문, 토론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질문이 아니라 제 질문에 답변을 각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서울에 큰 정치인이 없다고 안 나온다고 하는데 뭐 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생각은